분들이 이거 들으시는 거예요? 다 답준비 중인 학생들이세요? 다? 네, 재밌는 행사가 많던데 굳이 또 토요일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공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젊으신 분들이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대상은 잘 몰랐고 그냥 가족 단위로 이렇게 있을 거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자녀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젊은 분들 모여 있으니까 우리 좀 젊은 분들의 관심사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 평론가고요. 그 다음에 성결대에 그 영화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 주로 이제 제작을 많이 배우는 학교인데 저희는 안양에 있는 학교인데요. 저는 이제 전공은 영화사와 영화 비평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 이론 내지는 영화 평론, 예, 영화 비평 뭐 이런 분야를 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내는 거예요? 일찍 와서 이렇게 답심 영화제 이렇게 훑어보고요. 되게 좋은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 사실은 오늘 3시에 하는 말없는 소년도 굉장히 좋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참 좋은데 우리 수업이 2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중간에 또 이 영화를 보러 가시고 싶으신 분은 일어나셔서 가셔도 정말 전혀 무방한 괜찮은 그런 시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런 장마 이런 영화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영화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아파트 단지 처음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겨난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거 그리는 건데 여기 보니까 강사 선생님으로 오시는 정영화 선생님도 잘 아는 분인데 오히려 이런 영화 한 편 보고 얘기 나누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얘기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 이렇게 딱 떨어뜨려가지고 가족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달라라고 해서 굉장히 좀 막막했어요. 막막했고 특히나 이제 오늘 내일 여기서 약간 시민영화제들 스스로 이제 기획하고 그다음에 보고 싶은 다양한 영화들을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한국 영화 하면은 사실은 전국민적인 이슈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버렸어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극장 안 간지 되게 오래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생충 이후에 우리가 이제 천만 관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관객 하면은 여기 이제 굉장히 젊은 분들이니까 아마 중고등학생 어린 시절 이렇게 천만 관객이라는 걸 많이 경험을 해왔고 최근에는 뭐 범죄도시 외에는 별로 없는 걸 볼 텐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하나 영화가 이렇게 히트를 하면은 그게 하나의 쫙 가서 보는 하나의 그 사회 현상처럼 어떤 뭐 징후처럼 막 이렇게 사회가 들끓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 OTT나 그다음에 TV도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어렵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뉴미디어가 경합을 하면서 사실 어떤 한 가지 이슈를 우리가 막 이렇게 유행처럼 막 관심을 가지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사가 다양하게 분산이 되고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크로 취향이라고 그러죠. 누구는 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파고 누구는 요 부분을 많이 파고 하면서 이게 전체가 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별로 없어지는 지금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꽂혀서 이 전체가 다 좋아하고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영화를 얘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는 가족이 전체가 함께 영화를 보지 않는다 이거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명절을 지낼 때는 항상 명절이 길진 않았지만 우리 때는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삼촌이고 고모 다 모여가지고 홍콩 영화, 성룡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이제 극장을 가는 게 또 하나의 재미난 구경거리였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또 학생이라 해야 되나 젊은이들의 어린 시절에는 또 다 같이 엄마 아빠 다 모여서 해리포터를 보러 간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가족 단위 행사가 굉장히 흔히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가족 단위의 영화 관람이라는 게 사실은 없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과 영화를 하자 그러니까 조금 난감해진 거죠. 가족이 함께하는 영화는 이제 없는 시대인 것 같다. 그러면 가족이 그만큼 뿔뿔이 흩어졌을까라고 하면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모든 이야기에는 가족이 또 기원을 이루고 있죠. 여기 제가 영화 갖고 사례를 들기가 굉장히 애매해서
지금 그 OTT 시리즈 가지고 몇 개를 이제 갖고 와봤는데 제가 그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봤던 게 이두나라는 작품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뭐 가족들 별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잠깐 출연하는데 엄마는 굉장히 딸을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시켜서 또 밖으로 내몰면서 성공을 향해서 채찍질을 하는 이런 좀 가혹한 어떤 트레이너 같은 걸로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만큼 가족은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우리에게는 그 최후의 보루고 위안이고 이런 것처럼 착시 효과를 가져왔지만 최근에 비춰지는 가족은 굉장히 그 어떤 성공을 향해서 굉장히 뭐 채찍질을 하거나 그다음에 가혹하거나 그다음에 무섭거나 지독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모습이 그 많이 이제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다 우리 모두 다 깨닫듯이 혈연으로 뭉쳐진 가족이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죠. 애정 공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제는 뭐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뭐 혼자 홀로 사는 것뿐만 아니고 딱 그 혈연 외의 어떤 가족 대항 공동체 그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가족주의라는 망령에 굉장히 시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하나하나보다는 가족 집단, 특히나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고 이제 동아시아 국가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렇게 가족 전체를 각지의 중심에 두죠. 그러니까 가족 단위에서의 어떤 나 자신의 개인의 어떤 자유보다는 가족 단위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이익을 향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낡은 또 방식이긴 해요. 다 이제 가족이라 해서 다 가부장적인가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아버지가 뭐 그렇게 뭐 힘을 가지지 못한 집도 있고 아버지가 없는 집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족주의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어떤 가부장 아버지를 위에 두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가족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집단이라는 이것이 이제 한 가족뿐만 아니고 한 사회도 마치 가족주의처럼 한 그 사회의 어떤 이기주의 이익 집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회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논거들이 조금 있는데요. 조금 그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그래서 가족주의란 가족 위에는 나의 생존과 꿈을 보장해주고 실현시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피줄위에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족주의는 공적 영역이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족 중심으로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가족 중심의 어떤 그 담론은 굉장히 공적인 영역의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걸 해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가족 담론에 있어서의 현재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다 떠나서 자, 그 영화에서 이제 왜 가족을 얘기하느냐 할 때 한국은 특히나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이거는 뭐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족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족이 가장 1차적으로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영화의 쭉 기원에서부터 지금의 현재까지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족을 벗어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는 뭐 다른 나라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조금 다른 게 할리우드 영화는 또 딱히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시거나 혹은 조금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올드하게 보이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영화사가 1919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영화 제작이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근데 여기 1919년 기원부터 지금까지의 이렇게 한국 영화사를 수놓았다거나 우리에게 진한 잔상을 남긴 영화들을 보면은 거의 다 가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리족구토 같은 경우에는 계모에 맞서는 주인공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필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발굴되진 않았지만은 기록이나 뭐 증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26년도에 나온 게 아리랑 이것도 필름이 남아있지 않은데 요거는 이제 한국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영화라는 이름으로 조선이었죠. 당시에 조선이긴 하지만 요 나온 건데 조선이라는 조선 영화라는 어떤 시작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도 주인공이
그 여동생을 범하려던 악덕지주를 응징하는 그런 이야기, 예, 복수극이에요. 그러니까 의리적부터도 복수극이고 아리랑도 복수극인데 다 가족 내부에 일어나는 어떤 가족이 누군가에서 피해를 입거나 그 다음에 아리랑 같은 경우에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식민지 일제를 상징하는 그런 기제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굉장히 독립정신을 갖고 있는, 이거는 이제 이 스토리 내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이제 많은 관객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가 그 한국 조선을 병합했을 때 그때도 항상 이렇게 뭐 식민지 누이라든지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할 때도 뭐 우리의 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가족적인 용어를 써서 직접적으로 그 사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곤 하거든요. 자,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1932년에 임자 없는 나룻배라고 또 하나의 그 식민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있는데, 여기도 주인공이 딸을 겁탈하는 공사장 감독을 죽이고 자기도 이제 기차에 치여서 죽는 이런 어떤 전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을 보면 항상 이제 가족 얘기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50년대, 60년대도 많은 가족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영화를, 물론 이 영화들은 그 유튜브 보면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하녀 같은 경우에는 그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기생충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서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영화들 보면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아서 저 영화들이 클릭 수가 막 천만까지 안 되나?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몇백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저 같은 연구자나 논문 쓰기 위해서 보는 줄 알았더니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 옛날 그 흑백 영화들을 많이 찾고 있는 데서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는데, 여기 젊으신 분들도 좀 낡고 촌스러운 느낌이 들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는 센스 이렇게 발휘하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쟁 직후에 자유군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거든요. 이거는 신문 기사에서 자유부인이 마치 그 중공군이 밀려오는 것처럼 엄청난 사회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기사가 써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화제를 낳았던 건데, 이게 딱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딱 보면 아시잖아요. 부인인데 옆집 대학생하고 출발합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인이 집안에서만 현모양처로 있는 게 너무 지겨워서 그 약품점에 이제 그 점원으로 취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에 이제 때가 묻어서 이렇게 이제 출바람도 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칠레를 팔레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받아주지 않은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50년대 당시에 여자를 밖으로 내돌리면은 뭐 여자가 뭐 바람이 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언급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의 어떤 순응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여자가 남편에게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찾고 자기가 좋아하는 욕망대로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집으로 깔끔하게 반성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어떤 주체적인 서사로 읽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그 여성의 행위라는 거를 바탕으로 또 가족 내부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자유부인이 남편이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신문 칼럼에 대학 교수 부인이 저렇게 해도 되는가 뭐 이런 칼럼도 막 실리고 하는 어떤 해프닝이 있었던 그런 중요한 작품이고, 한여 말씀드렸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 영화에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남편은 음악 교사고 부인은 석바느질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2층 양옥집을 마련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뭐 아파트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를 마련한다고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2층 양옥집을 딱 마련하고 나서 부인이 알아눕게 되죠. 그래서 집안 살림을 이제 하녀를 이렇게 집안에 들이게 되는데, 이 하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하고 탁 바람이 나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돼?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 둘 간의 관계가 이제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의 자리를 이 하녀가 차지하게 되면서 이 집안이 이렇게 패가망신하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이 당시로서는 어떤 주제의식이 함부로 하녀를 드리고 남자가 그 하녀를 탐하게 되면 이렇게 가정이 패가망신한다 이거였는데,
요 전체적으로 이제 당시에 그 2층 양옥집을 가진 그 중산층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불안의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안락하게 집을 꾸미고 가족 그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침입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우리 가족에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불안감이 이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60년대 또 하나의 걸작인데 오발탄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 가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첩첩산중이에요. 어머니는 그 북에서 내려온 그 남한 그 가족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미쳐가지고 치매에 걸려가지고 밤마다 북으로 가자고 외치고, 그 다음에 부인은 자녀를 낳다가 사망하고, 그 다음에 첫째 남동생은 그 전쟁에서 상위 군인, 그러니까 전쟁에 갔다가 이제 신체가 이렇게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아무데도 취업을 하지 못하니까 은행 강도로 변신을 하고, 그 다음 여동생은 이 가족은 많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뭐 양공주, 그러니까 그 미군을 상대로 하는 그 양공주로 떠다닐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은 신문팔이를 하다가 뭐 도둑질을 해가지고 경찰에 잡혀가고, 이런 식으로 요 사람만, 요 아저씨만 그 직장 생활을 근근히 유지할 뿐이지 그냥 그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뭐 굉장히 하층민도 아니고 공무원 집인데, 주사 집인데, 이 집안의 가족 구성원들이 전쟁 이후에 피폐해진 한국 사회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것, 그럼에도 이 가족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가장의 어떤 고난함,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 굉장히 빛나는 금자탑을 쌓았던 영화들이 다 이렇게 그 가족 이슈를 중심으로 담고 있더라. 근데 60년대 영화에서 가족이 강조된 이유는 특히나 그때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어떤 경제 5개년 계획, 산업화 계획 일과 맞물리면서 가족이 단단하게 협력해야 된다는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는 영화가 이렇게 굉장히 바뀌면서 도시, 뭐 빈곤, 그다음에 폭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무너져가는 가족을 표현하는 데 주력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 옛날 얘기니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21세기로 빨리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으시다가 조금 제가 혹시 재미없을 수도 있어서 가족을 또 표현한 재밌는 단편 영화를 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2편 정도 가져왔는데 뭐 2편을 다 보기는 힘드니까 한 편 정도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볼 텐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장편을 보면 좋겠지만 그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가 그 최근 이렇게 영화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사라진 시대에 젊은 영화 학도들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는가, 이거를 함께 보는 것이 오히려 좀 시간을 잘 활용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도 가족 담론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모습 있잖아요.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뭐 돈 벌러 가는 아버지, 그 다음에 인자하신 어머니, 그 다음에 뭐 토끼 같은 그 아들과 딸, 뭐 이런 식의 어떤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 전형으로 그려져 왔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왔어요. 근데 이 모습은 많이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가족 형태가 다시 헤쳐모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 영화에서는 이런 그 달라진 생태를 반영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콘크리트 우토피아? 극장에서 다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어요? 근데 이 영화도 보면은 이거는 그 전체 큰 기조는 그 계급 갈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급 갈등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의 생존을 생존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혹시 여기서 이 영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보영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캐릭터로 사실은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보편적인 어떤 인류애를 발휘를 하면서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그 멸절할 이때 우리가 좀 오픈된 마음으로 좀 열어주자 이건데, 사실 좀 현실성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영화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다 붕괴되고 서민 아파트만 하나만 딱 남았을 때 이 서민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똘똘 뭉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만 딱 이 폐쇄를 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이제 간호사고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서로 이기적으로 아구다툼을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나눠주고 그다음에 보듬어주고 하자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편하고 이제 충돌을 하고 뭐 이런 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럴까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를 이렇게 거치면서 보면은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이득을 찾아서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던 그런 경험이 아니고 조금은 그 주위를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연대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발견하고 가족을 발견하고 이웃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를 발견하는 이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캐릭터가 또 현실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런 식의 어떤 지금의 어떤 영화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최악의 어떤 미래를 또 상상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몇 개 이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불안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위기가 현재 위기를 맞이하고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과거를 회고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복고풍, 그 다음에 레트로 이런 유행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도피처 내지는 어떤 판타지적인 어떤 하나의 안식처로서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다 사라진 골목,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이웃과의 공동체적인 것들을 환기를 하면서 과거를 다시 상상하더라.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어떤 위기 순간에 응답하라고 그렇죠? 이건 혹시 보셨어요? 우리들 블루스인데 드라마 잘 안 보시죠? TV에서 하는 거 잘 안 보시죠? 혹시 뭐 짤방으로 이런 거 보셨나? 예. 저는 재밌게 봤던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보셨어요? TV 드라마 공중파를 잘 안 봐서 저는 이제 TV 비평도 좀 많이 참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공중파 드라마가 좀 고사일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되면은 조금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의 어떤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닥터 차정숙 이런 거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드라마 제작비가 막 상승을 하고 개런티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흥행을 하고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이제 제작비 회수를 하지 못해가지고 뭐 적자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여튼 공중파 드라마인데요.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이렇게 생존하는 게 아니고 시장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큰 거대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가 되게 정겹게 느껴지죠. 근데 이런 모습은 이거는 현재고 이거는 88년에 어떤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사라진 골목길고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정겹게 향수를 자극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맞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아쉬움을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해소를 했다면 이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은 없는 일이죠. 없는 일이고 굉장히 판타지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더 우리가 발굴을 하고 더 이런 것들을 드라마에서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야 그것이 현실적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야 저런 가족 형태가 참 감동을 주는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아쉬운 어떤 지금의 현실을 조금은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드라마를 감상하는 그런 거를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거 보면 이거 뭐죠? 동백꽃 필 무렵이고 이거 사랑의 불시착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전부 김선영 씨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런 거 보면 다 그래요. 그냥 이거는 이제 사랑의 불시착은 북한의 장마당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마당의 요거죠. 상인들. 그 다음에 동백꽃 필 무렵
낯선 타지에 와서 살게 된 동백이 그 주위에 이제 시장 상인들이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런 공동체를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여전히 영화나 이거는 드라마지만 컨텐츠에서 이런 식의 것들을 계속 발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어떤 것들을 향수 어리게 추억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게 되죠. 그래서 최근 모습 보면은 이상주의적인 가족의 모습을 시골 공동체나 가난한 이웃에게서 찾고 북고풍에서 찾곤 하는데 이건 이상화된 판타지죠. 그러니까 요거 뒤에 이제 그림 안 넘어갈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응답 하나에서 그다음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뭐 사랑의 불시착에서 동백꽃 필무렵 이런 유의 영화들, 뭐 갯마을 차차차 이런 영화, 이런 드라마들 보면 이 시골 공동체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판타지적인 어떤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면 도시의 어떤 가족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 그다음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 이런 곳은 보니까 이거 제가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요. 요거죠, 그렇죠. 스카이 캐슬이나 펜트하우스나 일타 스캔들 혹시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이야기는 대충 아시죠? 저는 이 세 드라마를 입시 스릴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서로 이해를 주고 서로 힐링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이런 어떤 가족의 어떤 개념이 약간 깨지고 가족이라는 게 약간 프로젝트성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모든 거를 뒷받침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수단을 발휘를 해서 이를 성공으로 이끌고 거기까지 딱 가기까지 어떤 프로젝트 어떤 기획된 어떤 그런 가족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게 드라마가 이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전부 그 부모 세대도 이제 하나의 주인공 라인을 형성을 하지만 그 자녀 세대도 주인공 라인을 형성하면서 입시 관련해서 전부 입시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범죄와 반목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봤던 시골 그 가족을 보여주는 어떤 이상화된 판타지와 달리 이런 작품들 보면 굉장히 지독하고 그다음에 차갑고 척박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일타 스캔들 역시 그는 조금 예외적이지만 여기는 이제 로맨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모습을 영화가 아니고 이제 드라마긴 하지만 드라마가 조금 양극화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의 모습은 이들의 모습 보면은 일타 스캔들은 조금 예외적인데 요거 보면은 굉장히 어떤 부자들의 세상인데 요것 자체도 하나의 우리가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의 그 판타지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상화된 그런 시골도 사실은 이제는 없는 어떤 그런 판타지로 그려지고 있다.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 순서가 제가 준비한 게 조금 많아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뒤죽박죽을 했는데 천만관객 영화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다 이제 또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게 안 보신 영화가 많죠, 그렇죠? 나이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정치 얘기하려고 또 정부 썼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연도를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지 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대통령이 누구였을 때지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빨리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쓴 거지 제가 뭐 어떤 뭐를 말씀하기 드리기 위해서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괴물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아는 영화가 뭐죠? 기생충 아시죠?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계층 격차하고 이게 한 가족이 한 부잣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이제 해프닝, 그러니까 비극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중요한 어떤 포인트 오브 샵 시점은 아버지와 아들의 시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고 그렇죠? 신기하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억울한 죽음과 재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가족의 어떤 가족이 주는 이런 영화들이 이제 심판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또 좋아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경계하기도 하는 그런 얘기기도 한데
이제 그 불쌍한 우리 가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부산행은 다 기억을 하시겠죠, 그렇죠? 가부장이 그 딸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내는 희생하는 뭐 그런 얘기 쭉 보면은 그 지금은 이제 영화적인 관심이 조금 사라져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다 이제 이 천만관계 거의 크게 성공한 영화들의 많은 부분을 아버지에 대한 담론들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00년대부터 2020년 이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굉장히 좀 보편적인 현상이었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 지금의 코로나 이후에 K 콘텐츠의 부상과 함께 그 여성 특히 이제 어머니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를 우리가 좀 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게 뭐 하나의 이제 유행 사이클처럼 이렇게 아버지로 갔다가 어머니로 갔다가 뭐 이렇게 아들로 갔다가 딸로 갔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그 사회 현상의 하나의 그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상징으로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컨텐츠나 그 영화 드라마 어떤 내부로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남성적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봐왔던 거, 그 다음에 그 가부장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가족이 형성됐던 거 이런 것들이 그 팬데믹 2020년대를 거치면서 일정 정도 이렇게 해체가 되면서 이렇게 헤게모니가 이렇게 그 어머니 중심으로 딸 중심으로 바뀌는 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기생충 이후에 K 콘텐츠가 그 부상했을 때 그 세계인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몇 개의 작품들도 보면 전부 가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나리 역시 가족 얘기고 오징어 게임도 이 보면은 인물들이 전부 그 전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보셨죠? 이거를 다 100%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오징어 게임이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세계적인 유행을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지금 생겨난 이래도 가장 많이 본 작품이 세계적으로 본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그렇게까지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 다음에 처음 공개가 됐을 때는 또 일각에서는 이 작품 이게 신파적이지 않아 너무 가족 얘기를 강조하지 않아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신파적이라고 다가왔던 이 요소들이 굉장히 이제 세계인의 가슴을 좀 때렸던 그런 요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신파인데 저들한테는 너무나 신선한 일이라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내걸고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죽는다. 저런 거는 그 어떤 미국이나 다른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던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자신의 어떤 가족의 전사를 담고 있거든요. 당연히 알다시피 어머니가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혼했고 그 다음에 딸은 이민을 앞두고 있고 딸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머니의 당뇨 합병증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혼한 전처에게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대 나온 이 이름 뭐죠? 이 사람은 그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홀어머니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생선을 파는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까지 이렇게 저기 주인공한테 부탁하고 죽어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엄마를 네가 좀 책임져줘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나는 뭐 이런 모습. 그다음에 요 새벽이는 남동생하고 잘 살기 위해서 요 오징어 게임에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기 그 탈북민인데 그 남동생은 고아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남동생하고 행복한 어떤 가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각각이 전부 어떤 원활하고 그 다음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족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게임에 동참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두 아는 이 악당, 이 모든 것의 설계자, 이 사람은 유일하게 가족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어떤 게임들이 있을 때 거기 보면은 모두가 이제 뭐 저기 그 이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자기 나라에 두고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가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 영화가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떤 데스 게임을 하나 끌고 있지만 각각의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어떤 가족 서사가 굉장히 큰 감동을 줬고 그게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낡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인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을 준 요소. 그래서 이 신파적인 요소라는 게 이후에 나온 정의도 그렇고 뭐 부살행도 그렇고 우리가 신파라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그 세계인들에게는 어떻게 굉장히 신선한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저런 애정과 희생이 다가온 것이 K 콘텐츠 특징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 K 콘텐츠를 좋아하는 그 미국의 어떤 하층민 이런 그룹들의 어떤 인터뷰를 살펴보면요. 자, 우리한테는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다가오는 정서가 외부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온다는 그런 것들이 좀 우리한테도 좀 우리 것을 외부에게 소개했을 때 외부적으로 우리가 다시 수입했을 때 굉장히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엄마 안에 딸과 맺는 정서적 유대감과 죄책감이 K 콘텐츠의 단골 메뉴가 돼 있죠. 그래서 더 글로리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첫번 관계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이렇게 아들의 시각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세상, 그다음에 가부장이 지켜야 될 어떤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는 그 팬데믹을 거치고 이렇게 K 콘텐츠의 어떤 글로벌 확산 이 시기로 딱 들어오면서 보면 엄마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엄마가 그 스카이캐슬과 펜트하우스를 거치면서 굉장히 보면은 내 첫 가해자는 엄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송혜교가. 글로리에 이제 여러 유형의 엄마가 나오거든요. 송혜교를 이렇게 그 왕따 이전에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면서 이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애정 결핍이 아니고 뭐 그런 어떤 결핍된 인간은 아니었지만 이미 이제 가정에서부터의 어떤 그 왕따 가해자와 마찬가지의 엄마의 그 가해자로서의 엄마를 딱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얘 연진이 엄마는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막 그 몰아치는 그런 엄마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피도 눈물도 없고, 그리고 결국 엄마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딸과 척을 지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엄마는 이제 딱 여멜란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사실은 살짝 전형적으로 조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아까 양극화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세상은 굉장히 어떤 이기적이고 광폭하고 이런 걸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시골의 어떤 마을 공동체는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를 그리듯이 약간의 이렇게 부자들의 그 인간관계는 약간 비인간적인 어떤 가족관계이고 프로젝트형 가족관계이고, 약간 이렇게 하층민 이런 가족관계는 조금은 희생이 아까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관계로 그리거든요. 그렇게 그 성공한 이런 콘텐츠를 보면 다양한 유형의 엄마를 등장을 시키면서 저는 이게 뭐 나쁘다고 보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포커스를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는 다양한 유형의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나쁜 어머니, 사악한 어머니, 그 다음에 좋은 어머니, 그 다음에 희생적인 어머니, 이런 다양한 유형의 어머니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이 K 콘텐츠가 좀 재밌는 흥미로운 면이 있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마스클걸하고 이두나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어머니의 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마스크걸도 다 보셨죠? 이 마스크걸의 젊은 여자들보다는 이 어머니와 아이시대를 외치는 그 아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재밌는 그런 이야기고, 이두나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가족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담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모성은 이거 조금 얘기를 하고 약간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다가 그 단편 영화 제가 준비한 거를 같이 감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 모성애라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고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어머니의 희생, 이런 것도 고귀한 희생, 그다음에 어머니의 인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거는 이제 모성은 천부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자질이 아니고 근대화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가부장제 중심의 가족 있잖아요. 아버지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어머니는 육아와 모든 걸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구성된 이데올로기화된 거라는 것이 이 모성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그 음악가 바흐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20명을 낳아서 11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자, 그랬던 시절에는 모성이 너무 강하면은 이 자녀의 어떤 사망을 버텨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모성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시대에는. 근데 이게 점점 핵가족화되면서 그다음에 남녀의 역할 구분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고 하면서 이게 모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자녀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의 어떤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주입된 이런 사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자본주의화되면서. 그래서 그 여성을 사적 영역에 묶어도 재생산에 계속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모성을 더욱 장려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모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화이지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어떤 자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성을 해석하는 방식의 그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이 마더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근방의 어떤 그 모성애가 갖고 있는 어떤 신화들 있잖아요. 굉장히 인자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오픈돼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런 자질들을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발휘를 한 영화가 이 영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모성을 그 광기 어리게 발휘를 했더니 다른 자식이 큰 피해를 보더라. 그래서 그 나의 모성이 중요하지만 나의 모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 세상의 다른 그 인정받아야 될 모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인데 이 영화 이후에 어떤 모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이제 굉장히 영화적으로 많이 표출이 되는 거고 그게 지금의 어떤 K 콘텐츠에서도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 말이 너무 길어지고 조금 재미가 없어지니까 영화를 단편 영화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제가 조금 대안적인 가족의 한 모습을 갖고 온 건데 지금 조금 긴 거 볼까요? 짧은 거 볼까요? 조금 짧은 거 봅시다. 네, 이걸 볼게요. 뭔가 이상하네. 무슨 이야기인지 스토리 파악이 되세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젊은 학생 영화들이 이제 여자 감독 얘기인데 조금 이제 이게 이제 폭력 가정의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번 이제 아버지가 결혼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반만 혈흔으로 묶여져 있는 그 자매에 대한 얘기인데 제목이 언니 얘기잖아요, 그렇죠? 언니 얘기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언니라는 명칭은 이게 한국에서만 하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언니 아니야라고 했다가 지금 그래서 좀 바퀴 너무 산만해가지고 굉장히 정겨운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주말에 행사를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즐기는 되게 멋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약간 방해를 받았지만 요새 이렇게 젊은 여성 감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작품들을 단편 작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처지에 맞게 굉장히 어떤 그 청년의 문제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혼자 살거나 아니면 뭐 그 취업 문제에 시달리거나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을 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혼자 사는 여자가 자신의 이제 가족의 전사를 갖고 있는 이런 가족 문제, 그다음에 자기하고 똑같은 그 삶의 궤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그 반쪽짜리 자기 여동생하고 같이 손을 잡으면서 도와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를 이렇게 같은 핏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핏줄의 잘못을 이렇게 보듬어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어떤 법의 잣대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신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약자들의 연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가족의 그 다양한 그 대한 가족의 모습을 담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잠깐 영화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거나 질문 있거나 아니면 조금 같이 나누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뭐 한 편을 딴 걸로 또 볼까요? 또 재밌는 걸로 또 하나 볼까요? 밖이 너무 좀 산만해서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어때요? 질문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아니면 맞는가? 이거 준이가 깜짝 놀랐어. 이거 다 진 거잖아. 아니, 이 아줌마가 여기 뭘 약속하고 했는데 무슨 오피니언이 있고 아니야? 내가 그래갖고 나한테 요새 이렇게 그 젊은 여성 감독들이 많이 학생 작품도 많이 만들고 여성의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에 딱 보면 이렇게 태운 거는 그냥 조상님 드시라고 놔두고 자기네들끼리 맛있는 거 며느리 없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그 젊은 세대 젊은이의 입장에서 이 결혼이나 그다음에 시댁이나 그다음에 가족을 바라보는 거를 굉장히 유쾌하게 그렸는데 이런 해프닝을 여기서는 이제 주요한 게 이제 세대 갈등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프닝을 겪고 나서 서로 각자를 또 이해하면서 각자 처지에 맞는 명절과 그다음에 출산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 같은데 혹시 뭐 감상이나 내가 발견한 점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기서 오빠는 무슨 역할, 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아들은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네? 라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아들 역할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편을 들면서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고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촬영해서 남겼잖아, 그치? 남긴 거를 우리는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보지만은 이거를 기록해서 두고두고 이런 그 갈등을 겪고 가족이 각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멋있게 살았다더라. 그거를 방점을 찍는 하나의 관찰자 역할이라고 할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 엄마한테도 엄마의 입장과 그다음에 아내 입장에서 중재를 굉장히 잘하는 남성이죠. 근데 이제 이게 중재를 못했을 때 지금 가족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게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가족 문제들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 봤던 막장의 이야기의 갈등들이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짧은 단편인데 많은 이슈를 담고 있어요. 출산에 대한 거, 그다음에 결정권에 대한 거, 그다음에 결혼에 대한 거, 그다음에 명절을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담고 그래서 괜찮은 기승전결이 잘 갖춰진 그런 드라마였고 요새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은 감독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여성 감독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아까 앞에 작품도 그렇고 뒤에 작품도 그런데 담배를 많이 펴서 죄송합니다. 정말 감독들이 담배를 많이 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처지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담배를 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그 지금 젊은 세대가 가족의 가치를 너무 방기하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가면서 대한가족의 모습을 잘 표출하는 그런 작품인 그런 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좀 코멘트하거나 더 덧붙이고 싶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지금 저기 밖에 조금 소란스럽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준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작품을 아주 따끈따끈한 영화 잘 보기 힘든 이 시대에 단편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다음에 이 감독들이 나중에 장편으로 가고 드라마로 가고 할 테니까 그런 굉장히 젊은 또래들의 어떤 활약을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그 영화들은 어떤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을 다룬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대안적인 가족을 다루는 모습에서 우리가 더 깊은 감동을 받죠. 생일이라는 작품 있었는데 이거는 세월호가 모티브가 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죽고 없었을 때 그 이웃들이 서로의 트라우마를 같이 나누면서 서로 연대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발견하는 그런 작품이고 이 미성년은 그 엄마 아빠가 불륜을 저지르는데 이 각자의 자녀들이 나서서 그 사고 치는 어른들을 약간을 벌을 준다 그러나 뭐 그런 해프닝이
있는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10대들은 그동안에 이렇게 어떤 그 불륜 과정에서 10대들은 어떻게 고통을 받고 그다음에 희생이 되고 막 이런 걸로 그렸다면 이 포커스를 이렇게 10대로 맞춰가지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작품이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찾아갈 수 있게 당당하게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10대의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나의 특별한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가 있음에도 이 성인이 된 하나는 그 전신마비고 하나는 그 저기 지체장애고 이 두 사람이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각자의 가족이 아니고 두 사람이 대안가족으로서 만나서 하나의 사회에 당당한 어떤 구성원이 되면서 스스로의 그 애정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떤 가족의 어떤 대안 서사로서 굉장히 재밌었던 그 작품으로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우리가 그 극단적인 어떤 양극화된 모습이 많이 이제 콘텐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가족 이기주의적인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대안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애정 공동체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영화와 그 드라마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이나 생각할 거리,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어떤 현상을 진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혹시 질문 있거나 궁금하거나 아니면 코멘트 한마디 더 덧붙이실 거 있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자꾸 말을 시키면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또 시키면 또 잘하시더라고요. 혹시 아까 봤던 뭐 작품에 대해서 이런 거 되게 재밌었다 혹시 보태주실 분 없으세요? 아유, 주말에 다른 또 재밌는 영화도 많이 하고 볼거리도 많은데 이렇게 또 같이 함께 얘기를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한국 영화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우리가 또 해왔던 그 성취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어떤 K 컨텐츠라는 어떤 그 동영상 내지는 이 컨텐츠 이것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 예술로서의 어떤 영화라는 어떤 그 저기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 발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극장도 많이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저 포함 관객으로서 한국 영화의 어떤 발전을 함께 응원하면서 우리 인연을 여기까지 함께 하고 쭉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